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3주 됐나요? 한 3주 정도 흘렀나요? 그렇더라고요. 오. 네, 3주 정도. 네, 시간이 네. 빨리 가는구나. 지난 3주로 평가를 하신다면. 뭐 지금까지 상당히 쇼맨십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쇼맨십이요? 네, 웬 또 쇼맨십? 이번에 지금 뭐 지방을 쭉 돌면서 전국 뭐 신년 인사회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려고 막 이제 손잡으려고 막 줄도 서고 뭐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걸 좀 쑥스러워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아니던데요? 정치 처음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건 놀랐어요.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네. 이런 거. 그래서 좋아한다. 그다음에 보수 결집 효과는 있겠다. 이제 보니까 그런 이제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니까 어쨌든 대선 후보 지지율도 한 20% 정도까지 확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국정 지지율 정도로 봤을 때는 보수가 거의 다 결집할 수 있겠다 한동훈 쪽으로 이제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3주 딱 지나면서 어제 이제 14일인가요 해서 충남 도당 인사회 하면서 끝났는데 신년 인사회가 이제 쇼타임이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신년 인사회라는 게 전국을 돌긴 했지만 어제 인천도 있었고. 인천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기 당 식구들 인사를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남이 정해준 일정에서 우리 편 나한테 호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건데 남의 집 인사는 아직 안 해본 거죠. 이제 3주 지났는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제 우리 흔히 선거 때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본인이 직접 가본다는 건 의미가 있어서 좀 어려운 지역에 가본다든지 뭐 달동네나 이런 데 월세방에 가서 앉아본다든지 또 호남 같은 데서 시장을 다녀본다든지 또 공장의 노동자들을 만나본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정치적 상대자인 야당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든지 아직 이런 모습은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쇼타임은 3주 정도 분위기 좋았어요. 이제 어쨌든 처음에 약간 적응기에 쇼타임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일정도 본인이 주도를 해야 되고 메시지도 본인이 주도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제 봐야 되겠죠. 앞날이 구말리니까 여러 장면이 연출되겠죠. 근데 지금 한 언론이 보도한 게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된 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네, 그랬더라고요. 저도 이거 그랬나? 그 되돌아봤는데 왜라고 보세요?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새로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네. 대통령을 3주 동안 한 번도 언급 안 한다.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특이하긴 한데 일단 이해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총선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너무 티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의정보고서 이런 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라 다 지워버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까 어찌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정부 심판론이 이제 제일 무서워서 사실은 굉장히 급하게 한동훈을 호출한 거잖아요. 좀 이제 한편에서는 조금 있다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야 나중에 다 지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굉장히 빨리 호출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했으니 아예 그냥 이미지를 싹 바꾸자 국민의힘이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이제 그런 건 상당히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그 의지가. 윤석열을 대신할 당의 간판은 한동훈이다. 아니 그렇게 근데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얼떨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 석자는 얼떨결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한 번도 안 했. 난 오히려 의도 이런 게 아니라 신기하다. 네. 좀 그런 면도 있잖아. 아니면 의식을 너무 하고 있는 게 좀 그래서 티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국면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자마자 맞아요. 최대 정치적 이슈가 김건희 특검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최대 현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김건희 여사 이름 삭제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 특검이래잖아요. 도이치 특검. 네. 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잘 거론을 안 하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어쨌든 이 특검의 앞에 그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대단히 피했고 지금 보면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론 노출도 상당히 좀 즐겼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쑥 들어갔죠. 한 달 넘게 지금 모습을 안 나타내고 있죠. 네. 네. 아마 그래서 이런 기조가 총선 때까지 계속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급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수직적 당정 관계가 당 내외에서 모두 다 비판을 굉장히 받고 있잖아요. 그 김웅 의원이 이제 엊그제도 불출마하면서 이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까지 비판했는데 그러면 당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름 삭제를 거론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면 오히려 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렇죠. 네. 역으로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의 방증일 수가 있다. 그 김웅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강하게 반발을 하거나 반박하거나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코멘트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이름을 준다 회피 전략.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 보수 진영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북우파고 한동훈 위원장은 강남 우파다. 네. 보수 진영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보수 이제 저희가 분류하기로 이제 좀 보수적인 언론에서 네. 이런 특집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강북우파 강남 좌파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강북우파 강남 우파는 뭐예요? 그 이제 대체로 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파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보수 우파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산업화, 근대화, 또 한편으로 뭐 아스팔트 우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미지들이 보면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반공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군사주의 문화, 또 거기 따라가는 남성성, 또 패거리 문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영화에도 있었습니다만 뭐 하나회 같은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게 이제 한국 보수에 또 자기들끼리 술도 잘 마시잖아요. 몰려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이런 거친 어떤 그 과거의 이미지가 한국에서 보수 우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죠. 이렇게 그 어떤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한마디로 이런 마초모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비슷한 거죠.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남자들끼리 루루 몰려다니면서 이제 군사주의 문화재 같은 어떤 그런 획일성이 있고 네,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있고 형님 동생하고 이제 같이 폭탄 좀 마시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한국 보수의 어떤 약간 이미지였다면 지금 그런 면에서 새로운 보수의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그 있다.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거죠. 이 네. 보수 우파를 보수 우파들을 나이 많은 꼰대 남성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주 패거리 문화 강한데 쉽게 하면 낡은 이미지에서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이분은 강남의 귀족 출신이고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술도 안 마시고 패션 옷 잘 감각이고 입고 세련되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래서 강남 오빠다. 이제 이런 부분이 기존의 보수의 이미지를 지금 좀 털어버릴 수 있는 좀 세련된 그런 이제 보수 우파를 추구해 왔는데 적당한 인물이 없었는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한동훈 그 좀 보수 쪽 언론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뭐 옷 입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네. 정치학자로서 보수 언론의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이미지 정치가 이제 지금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뭐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기는 하죠. 네. 그만큼 유권자층이 변했다는 거고 아마 보수가 지금 대체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만 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선거 뭐 공학상으로 보면은 거기만 가지고 이길 수는 없거든요. 선거를. 그런데 지금 40대는 보수로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일관된 지지 성향에서 보면 그러면은 20, 30대에서 새로운 이제 그 보수의 지지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어렵다. 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미지만 가지고 내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의 안에 컨텐츠를 봐야 되겠죠. 어떤 이제 이념 지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어떤 정치적인 다른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보수를 그래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미지 내지 스타일 뭐 그러니까 이거에만 아까 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넘어서는 아니면 그것과 다른 어떤 지지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강남 우파긴 하지만 여전히 지지층은 강북 우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얘기하면 중도층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럼 그 부분 아마 내용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단계가 올 것 아니 같아요. 그럼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 평가는 둘째 치고 보수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남 우파라고는 이 틀에서 네. 그럼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은 그러니까 강남 우파는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런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보든 보수든 전통적으로 이제 그 한국에서 지도자 어떤 그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고, 네 그리고 뭐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도 뭐 당 내외의 여러 정치적 탄압을 막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리더가 되는 그런 뭐 우리 여야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 기존의 기득권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까지는 약간 거기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출신의 이제 자수성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당 안에서도 비주류였다가 주류로 이렇게 본인이 그거를 이제 이겨낸 거죠. 근데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까지는 강남 우파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나이는 좀 젊지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다른 그것과는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정치인 문법을 조금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전까지 보면 약점인데 이 부분을 강점으로 이렇게 포장해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요. 네. 어찌 저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 이미지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꼬물대다가 결국은 들어간 홍정욱 의원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스무리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보수 진영 안에서? 그 홍정욱 의원이 한번 이겼죠 선거를. 뭐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 이렇게 규정한다 이걸 좀 전해드리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모두 강남 우파인가요? 평생 서초동에서 일했으니까 서초동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 네. 점에서는 네. 전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민주당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어쨌든 보수가 이미지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 교수님 보신 김에 제가 여쭤본다 자꾸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자리 오늘은 좀 생각이 났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때 이제 지금은 좀 약간 들어가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동료 시민이라는 호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조명이 된 바가 있잖아요. 네. 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리고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학자신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일단 본인이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료심은 둘 다 잘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게 뭐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정립된 개념은 있어요. 근데 그 맥락에서 사용을 하지 그러면 않기 원래 그러니까 저기 한동훈 위원장의 용법과는 무관한 네. 원래 정립된 동료 시민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료 시민 뭐 이렇게 흔히 언론에서 뭐 이게 미국 대통령 연설에서 따온 거다. 뭐 오바마가 예, 얘기했다. 그다음에 뭐 아테네 그 이제 정벌처 추도 연설 같은 데서 따온 거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뭐 그 오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쓰이게 된 핵심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말 그대로. 근데 그렇죠.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펠로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사회에서 높은 지도자도 여전히 동료 시민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한 사람의 동료 시민일 뿐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면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수평적 관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리더인데 내 명령을 따른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왜 연설에서 이 동료 시민으로 시작하느냐?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 당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 높은 사람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평등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설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령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독재 사회죠. 오히려 이제 낮은 자세로. 네,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그 중요한 그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동료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아테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지금 내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아, 보통 그럴 때 쓴다. 내가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명성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발언권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니 내 설득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표현은 그러면 전두환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전두환 씨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 거죠. 이제 이거 대척점에 있는 표현은 그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장에서 장군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건데 아테네에서 이 말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당시에 정치적 리더가 그 자기의 동료 국민들 시민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민주주의의 어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이제 이 부분이 수사적으로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뭐 이렇게도 얘기한 것 같아요. 뭐 그 자유민주주의를 뭐 이렇게 성숙하게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아니 고대 그리스 아테네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테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네, 사실은 그런 이 전통이 로마에도 사실은 좀 이어져서 로마에서도 예를 들면 그 황제들이 스스로를 의식하면서 낮추면서 저도 이제 이러면 잘 해봐야 저는 수석 시민이다. 네, 이런 정도의 말을 이제 스스로 사용을 하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아한 게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갈 때였나요? 하여간 외국 나올 때 공항에서 찍힌 사진 기억하십니까? 책 한 권 들고 있는? 네, 그때 네. 책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투키디데스 책이었나요,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전쟁사였죠. 예, 네, 네, 네. 그럼 아마 거기서 뭐 이렇게 따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뭐 그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그때 고대 아테네에서였던 용법과는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고대 아테네에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는가는 이건 좀 그냥 민주주의가 있었죠. 네,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뭐 민주주의면 당연히 자유가 붙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 주변에 그 자유주의의 전공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네, 그분들이 들으면은 그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그 상관관계에 상당히 좀 의아해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헌법주의자로 몰려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뭐 자유민주주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얘기가 좀 더 들어가야 되냐면 그 동료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면 그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대감 같은 것을 좀 표시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동료심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그다음에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렇죠.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평등한 이 아테네 시민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을 치러낸다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똑같이 희생을 치르고 또 그 이익도 같이 나누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그 동료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 말이 보수가 썼을 때 참 멋있게 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 떠오른 게 뭐였냐면 기득권을 가진 보수가 예.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시민들에게 아니다. 우리가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사회에 연대감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할 때 예. 예를 들면 보수가 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 불평등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금을 내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봅시다. 그때 예를 들면 보수가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의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읍시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멋있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례로 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그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행패를 당하는 시민을 구해주는 것이 동료 시민의 어떤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아름답고 정의로운 행위지 동료 시민으로서의 행위는 아니에요. 동료 시민으로서의 행위는 지금 특히 정치 지도자가 하는 얘기는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 시민으로 돌아가서 남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행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말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미국 출장 갈 때가 아니라 유럽 출장 갈 때였네요. 그 책을 들고 있던 것은. 네. 한동훈 장관 뭐 아까 이제 이미지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의도 사투리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하여간 이제 3주 됐는데 어떻게 여의도 사투리는 안 쓰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의도 사투리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첫날부터 썼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여의도 사투리 그 특징이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을 알 수 없게 모호하게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그 국민 정서가 괴리돼 있다. 괴리돼 이것도 있다 있죠.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여의도 사투리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그걸 벗어나겠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여의도 사투리의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우리 그 반사이익 정치나 증오 정치 이런 것도 여의도 화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독재 시절에는 상대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뭐 보통 얘기하면 뭐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지역 민주화 이후에 이제 지역주의로 해가지고 그걸 공격한다든지 또 최근에 이렇게 뭐 팬덤 정치 때문에 뭐 상대 정당이나 정치인들 막 악마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의도 화법이거든요. 근데 그 취임사에서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게 운동권 특권 세력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개딸 전체주의. 네, 개털 전체주의 그다음에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아야 된다. 저는 이게 5천만 국민의 언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5천만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최대 문제가 운동권 특권 세력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비상한 상황이다. 라고 5천만 국민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게 지금 국가적 과제인가? 그거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일부의 생각인 것 같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제가 보기엔 다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게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오히려 국민 다수의 지금 생각을 본다 그러면은 제일 큰 게 그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하느냐.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국민 한 60% 정도가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은 여당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아닌 거죠. 지금 입법부에 지금 국회에 와 있으니까 그 전까지 행정부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제 요 며칠 사이 이제 정책 행보를 한다면서 가장 먼저 꺼내든 게 이른바 정치개혁 화두예요. 그래서 뭐 불체포 특권 뭐 포기라든지 뭐 세비 반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줄여서 250명으로 한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김웅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불체포 특권 같은 거는 헌법상 적은데. 네, 그 아주 중요한 어떤 쟁점 정치적인 어떤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이재명 한 사람 잡자고 이런 거를 개혁이라고 내세우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당내에서도 벌써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거는 그런 것 같고 그 이번에 사실 좀 제일 이건 좀 제가 뭐 정착자 중에 한 명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수준의 얘기인데 뭐 이런 공개석상이 아니면은 제가 뭐 더 뭐 표현도 하겠습니다만 뭔가 격한 얘기를 하시려고는 뭐 갑자기 이거는 네. 이건 철회해야 될 거예요. 철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의원 정수? 의원 정수를 뭐 축소하겠다 이런 거는 이분이 그 정치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물론 뭐 꼭 직접 해야 정치를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뭐 일각에서는 뭐 전형적인 가장 나쁜 종류의 포퓰리스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어제도 이제 그 뉴스에 좀 나오던데 그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 네. OECD 평균이 한 10만? 네. 그 정도보다 더 적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 7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7만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되고.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OECD 평균으로 하면 우리가 한 470명 정도 돼야 돼요. 더 늘려야 되는데. 470명 돼야 되는 게 맞고 단원제로 하면 단원제만 이렇게 그 따져 보면 900명 정도 돼야 되는 게 맞아요. 900명. 네, 그러니까
그 뭐 900명 그럼 굉장히 많은 것 같죠. 3배니까. 그런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그 양원제 하는 나라까지 봐도 한 470명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보통 조사해 보면 국회의원 정수 뭐 늘리면 안 된다 이런 게 한 80%, 70-80% 나와요. 그게 이제 당장 지금 국회가 그 잘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은 수치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작년에 있었던 그 선거법 공론조사 때 국민들한테 좀 시간을 그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은 그때 정수를 축소해야 된다고 처음에 응답하셨던 분이 한 65% 됐는데 2번 정도 이렇게 공론화 과정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30%대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그 늘려야 된다는 겨우 13%였는데 이 부분도 2배 이상 늘어가지고 33%로 올라가서 나중에 거의 똑같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국민들도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국회의원들의 힘이 줄어드느냐 늘어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특권과 권력이 원래 그 무지하게 늘어나요. 머릿수와 특권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늑대들이 보기가 좀 싫어요. 그러면은 야, 저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숫자를 확 늘려버리면 다 토끼가 돼요. 별로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세 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랑 사법부가 있어요. 근데 사법부가 뭐 지금 정치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 굳이 놓고 보면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게 어디냐면 대통령이랑 검사예요. 검찰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이랑 검찰조차고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랑 검찰이 잠깐만. 근데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검사가 왜 좋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간섭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로비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업들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수 줄이기를.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른바 대관 사업이 상당히 그 필요한데 대관 사업 중에 한 대상이 여의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 한 개 상임위가 국회 한 개 상임위가 한 15명 정도 만약에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로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 그중에 한 7, 8명만 이렇게 포섭하면 되는데 한 상임위가 한 30명이 되니까 이 자기들 말로는 그런 거죠. 야, 통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어려운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훨씬 더 이렇게 줄게 하면은 국민들에게는 훨씬 군림하기가 쉽고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다음에 권력이나 돈 앞에서는 일종의 관리 대상인데 숫자가 적어지면 그쪽에선 좋겠죠. 근데 네. 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원칙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적은 그 정도로 가름하고 저는 눈여겨봤던 게 사실 국민의힘에서 의원 정수 줄이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임 김기현 대표가 가장 네, 주창했던 거기도 사람인데 했었죠. 네. 그 숫자가 30명 줄이자 했거든요. 근데 어느 네. 순간 갑자기 뚝 해갖고 50명으로 더 늘었어요.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그 비례대표가 47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47석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없애자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50석 정도인 것 같아요. 47석. 네, 네. 그래서 그 비례대표를 없애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비례대표를 악용한 거는 사실은 그 정당들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비례대표가 국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선거 때마다 썼다 버리고 했던 거는 정당들이 악용을 한 거지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또 총선 승리를 위한 이른바 이것도 하나의 포퓰리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어제 어떤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던데 가장 나쁜 수준의 포퓰리즘이 아마 이런 정치 혐오,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이 정치 혐오로 시작하는 거는 저는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네. 말씀하셔서 다른 분이 얘기했나? 그러니까 저희 그 방송에서 어떤 분이 한동훈의 정치도 결국은 반정치다.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정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뭐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정치 입문 과정 때 어떤 족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비슷하죠. 이제 안철수 의원도 그때 의원 정수 축소를 새정치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기존 정치 혐오했는데 지금 와서 보시면
그게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내용이 없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3주를 한번 평가를 했는데 이제 일반적인 평가는 지층 결집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중도 확장에 이런 데 있어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네. 좀 일반적인 진단인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관우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